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정말 뜨거운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루머도 많고 방출도 많고 진짜 스카우트 담당자들 엄청 바빴던 한 달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 토트넘 팬들은 조금 아쉽게도 영입 선수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이제 곧 FA컵을 시작으로 리그도 재개가 될 텐데요. 오죽하면 손흥민, 로메로 부상 복귀가 진짜 영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유벤투스에서 데리고 온 두 선수 기대가 좀 많이 되거든요. 과연 세리아를 오래 지켜본 전문 기자 눈에는 어떨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세리아 팬, 축구 기자계의 세리아 통,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취재팀장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두 선수 어떻습니까? 토트넘 전력 상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온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래요? 두 선수입니다. 네. 사실 좀 약간 포지션 경쟁자들이 좋은 선수들이지만 좀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좀 왔으면 참 좋은데 좀 애매하다는 거는 충격적인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 두 선수 떠나는 게 확정이 되면서 유벤투스 팬들이 토트넘 파라티치 단장한테 굉장히 고마워했다면서요? 네, 이게 바로 이 두 선수가 토트넘에서 주전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한때 좋은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었고 한때 굉장히 유망주였지만 현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알레그리 감독이 안 쓸 건데 처분할 거면 잘 값을 받고 처분하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들을 데려가 준다? 역시 충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꼭 팀이 안 남아도 아쉬울 게 없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콘테 감독의 3백 체제에서 공격은 투톱도 병행하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3톱을 지향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콘테 감독이 여기서 두 선수는 각각 어떤 자리, 어디에 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두 선수가 왔다는 건 콘테 감독이 그동안 플랜 A가 3-4-3이었고 플랜 B로 3-5-1을 종종 했는데 3-5-2는 이제 생각이 없다. 진짜 3-4-3만 간다라고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들어온 선수도 들어온 선수지만 나간 선수들, 델리알리, 탕기 은돈벨레, 조바니 로셀소, 이 선수들이 그 3-5-2 할 때 소위 메짤라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미 위치 또는 메짤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싹 나오고 그렇죠. 그들을 무더기로 다 내보냈고, 이제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3-4-3 포메이션에서 중앙 미드필더고 수비형 미드필더, 쿨루세스키는 3톱에서 오른쪽 윙어 역할이 전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3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포한 영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탄쿠르부터 보죠. 네, 벤탄쿠르는 이젠 유망주가 아니라고 해야겠죠. 25살이 된 우루과이 대표 미드필더입니다. 유벤투스가 한때 자기 팀에 있었던 테베즈를 아직 한창 때인데 보카 주니어스로 보내주면서 유망주 우선 협상권을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써서 니네 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얘구나, 얘 키워봐야겠다 이러면서 2017년도에 당시 20세였던 벤탄쿠르를 데려왔고요. 그 뒤로 임대 한 번 안 보내고 로테이션 멤버로 쭉 활용하면서 열심히 키워왔습니다. 이 벤탄쿠르라는 선수는 한마디로 육각형 미드필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187cm로 큰 키 때문에 일단 눈에 굉장히 띕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패스 성공률이 꾸준히 한 87, 89% 사이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19-20 시즌에는 7도움을 올린 적도 있어서 패스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게 검증이 됐다. 그다음에 매 시즌 공 탈취와 가로채기도 팀 내 상위권에 오르는 수비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만능이죠. 그러니까 한 살 더 어린 우루과이의 어떤 양대 유망주 미드필더가 발베르디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디였는데 이 두 선수가 발베르디 옛날에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양대 육각형 유망주거든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약간 배가 아프게도 발베르디는 지금 대성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잘 나가고 있죠. 엄청. 레알 주전급이 됐는데 벤탄쿠르는 그만큼 크지 못해서 토트넘으로 오게 되는 거죠. 지금 토트넘이 주는 호이비에라고 스킵인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저는 스킵을 대체해서 호이비에르의 새 파트너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듀오가 되는 거죠. 그 호이비에르와 스킵을 동시에 세웠을 때 다들 우리가 봤다시피 뛰어난 수비력, 좋은 기동력으로 중원을 장악할 수 있지만 전진 패스의 질이 늘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이 팀은 패스가 없는 게 좀 늘 고민이니까. 손흥민이 저기 가서 이렇게 뛰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도 공 안 주고 반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벤탄쿠르는 일단 짧은 패스, 긴 패스 다 정확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몰고 스스로 탈압박을 하거나 짧은 드리블을 하면서 공을 끌고 올라가서 그 다음 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능력은 3-4-3을 할 때 첼시에서 캉테가 그랬던 것처럼 콘테 감독이 상당히 중시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캉테 얘기 나오니까 설레네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스스로 공을 몰고 올라갈 수 있다 유사시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스킵과는 좀 다른 장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이 팀 콘테 감독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네. 지금 토트넘의 구성을 봤을 때 맞는 퍼즐일까요? 제가 지금 말한 그 어떤 두 명의 수백 미드필더 중에 한 자리에 맞는다. 이거는 이제 스타일만 놓고 본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마도 콘테 감독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건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벤탄쿠르가 유벤투스 시절과 똑같은 모습이면 네. 이걸 못 해낼 수가 있어요. 벤탄쿠르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미들에 맞지만 발베르데보다 딸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이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어느 포지셔닝을 잡아야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면 약간 판단 속도를 잃어버리고 수비에서 또 빌드업에서 실책을 저지르고 무리한 파울로 끊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고가 좀 많고요. 위험 지역에서 실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강렬했던 게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포르투전에서 탈락의 빌미가 된 조기 실점을 이 벤탄쿠르의 아니한 백패스 때문에 내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막판 인테르 밀란을 상대할 때도 경고도적으로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육각형이니까 투미들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전술에 기용했을 때는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 선수가 좀 판단력에 한계가 온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좀 플레이의 질이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파트너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콘테 감독은 그런 걸 다 감안을 하고 어쨌든 본인이 픽을 했을 텐데 이 선수를 쓰기 위해서 변화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 선수를 위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투미들이 잘 안 돌아가면 3미들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 벤탄쿠르가 이제까지 제일 잘했던 때가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유벤투스를 지도하던 시절인데 네. 사리 감독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 역삼각형 중원을 늘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메잘라 네. 자리에 섰을 때 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빌드업에서도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된다는 부담 없이 네. 보조자 역할만 할 때 아주 신이 나서 수비는 활동력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여도가 높았고 공격도 킬패스를 많이 찔러서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최고 공격 포인트인 7도움을 당시에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동안 역삼각형 쓸 때 많이 수비형 미드필드로 나왔던 윙크스가 뒤를 받치고 벤탄쿠르 호이비에르가 동시에 이제 그 앞에 기용되는 약간 수비적인 중원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가 되겠죠? 네, 수비적이면서도 좀 더 이 선수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근데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뭐 알리, 로셀소, 은돈벨레 이런 선수들을 내보낸 걸 봤을 때 그 전술로의 전환이 쉽진 않아 보인다는 네네. 전망하고 좀 애매한 구석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클루셉스키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 선수는 2019-2020 시즌 세리에A 영플레이어상 수상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재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검증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이걸 탔으니까. 당시에 파르마 소속이었는데 10골 8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네, 세리에 A 1부 리그에서 네.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 아탈란타에서 파르마로 임대된 중이었는데 시즌 도중에 유벤투스가 어째 미리 사놔야겠다, 네. 입도 선매해야겠다 싶어서 중간에 영입을 하고 다시 파르마로 임대보내는 식으로. 네. 그래서 파르마에서 한 시즌 통으로 뛰었는데 2020년 여름부터 유벤투스 소속으로 한 시즌 반 뛰고 이제 토트넘으로 온 겁니다. 네. 이 선수는 그 오른쪽 측면에서 그 흔히 말하는 반대발 윙어 역할을 할 때 능력이 잘 나오는 선수예요. 네. 지독한 왼발잡이이고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동료와 2대1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을 해서 수비를 벗기고 그 왼발로 슛이나 킬패스를 시도하는 되게 전형적인 딱 우리 머리 속에 그려지는 반대발 윙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딱 그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반대쪽에서 그렇죠. 공격 이제 윙어 파트너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 토트넘 팬들이 오른쪽에 모우라가 나올 때 모우라가 뭐 좋은 선수지만 답답해하는 게 좀 끌고 본인이 좀 패스 타이밍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스타일이 좀 볼을 오래 갖고 있는 스타일입니까? 이 선수는 오래 갖고 있죠. 이 선수는 오히려 더 끌면 더 끄는데 네.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왼발잡이니까 그렇죠. 끌다가 몸을 이제 손흥민이나 케인 쪽으로 틀어서 전환을, 킬패스를 네. 찌르려고 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선수라는 게 좀 다르죠. 네, 그런데 유벤투스에서는 네. 이 3톱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붕괴된 게 아니고 안 쓰는 팀이기 때문에 주로 4-4-1을 썼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해야 했어요. 뭐 심지어는 뭐 변형 3백에서 왼쪽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윙백으로 내려가는 네. 그런 벤치 포지션도 했었고 호날두의 투톱 파트너도 했었고 별걸 다 했거든요. 네. 시즌 초반에는 잘 소화하는 듯이 보였지만 갈수록 애매해졌습니다. 유벤투스로 치면 디발라처럼 좁은 공간에서 아주 재치 있게 벗길 수 있거나 키에사처럼 피드로 다 뚫거나 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선수는 이두저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테크닉이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네네. 지난 시즌 절반 정도 뛰면서 4골 3도움 뭐 나쁘진 않지만 공격 포인트 이하로 부진한 경기들이 좀 많았고요. 이번 시즌 전반기는 1골 3도움을 기록한 뒤에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너 안 써? 이러고 보낸 거죠. 네. 임대 후 완전 영입 조건으로 와 있는데 임대가 18개월입니다. 그 안에 좀 가능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오른쪽 윙백을 안 샀습니다. 토트넘이 이게 우선순위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쿨루셉스키를 오른쪽 윙백으로 쓰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유벤투스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네. 유벤투스로 치면 당시 유벤투스의 피를로 감독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선수를 그 역할에 다 썼어요. 아. 키에사가 더 그 역할을 더 오래 했고 뭐 쿨루스키는 가끔 한 거고요. 아다마 트라우레 영입에 실패했으니까 그쵸, 네. 누군가 오른쪽 윙백으로 간다면 뭐 베르베인이나 모우라를 보내면 보냈지 쿨루스키는 아닐 것 같다. 왜냐면 차라리 모라를 네, 보내지.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왼발잡이고 네. 네, 좀 더 공격적으로 뛸 때 능력이 발휘된 선수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라멜라 하위 호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라멜라의 하위 호환이라고 하기에는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덩치가 더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라멜라가 너무 작은 체구 때문에 그 공격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 이제 부진했죠. 네. 그래서 수비력을 키우고 거친 태클을 하는 쪽으로 생존법을 잡았잖아요. 네. 근데 쿨루스키는 덩치는 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온 세리아 출신 선수들이 그 뒤쪽 포지션들은 다 잘하는데 네. 공격 쪽은 좀 적응에 실패한 경우가 좀 많지 않았나. 말씀하신 라멜라도 비슷하다고 볼 수 네. 있고. 대표적으로 시에프첸코가 있죠. 그렇죠. 네, 뭐 그 좀 더 들어가면은 뭐 베론도 있고요. 네. 네. 최근에는 뭐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만 포그바, 루카쿠 다 네. 돌아온 다음에 별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격 쪽에서는 뭐 쿨루스키 파르마 시절처럼 뭐 네가 우리 팀의 중심이면 너한테 공을 다 몰아준다고 아예 플랜을 딱 짜고 가는 세리아에 비해서 프리미어리그의 훨씬 빠른 경기 템포, 네. 플랜 같은 거를 시행할 틈이 없을 정도로 공격이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템포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쿨루스키는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응을 좀 잘해야 네. 그 능력이 날 텐데 적응을 잘할지가 굉장히 미지수다. 네. 그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확실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두 선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 보이게 될지 성공 쪽의 것입니까? 실패 쪽의 것입니까? 저랑 올 시즌으로 봅시다. 올 시즌 내 일면식도 없는 선수들이라서 되게 좀 상관없지만 그래도 네. 미안하긴 한데 건다면 네. 실패. 쉽지 않다. 조금 그렇다. 저는 토트넘이 탑4에 진입하려면 이 두 선수가 오자마자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 그렇죠. 쉽지 않은 과제인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콘테 감독이 네. 저의 어떤 이런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수를 네. 내야 성공한다. 네. 콘테 감독은 그런 걸 충분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